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앞에 말했다시피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어린 시절이 큰 영향을 끼쳤죠. 어린 시절 저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2살 터울 형이 있는데 늘 형과 비교당하고 미움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죠. 형은 복덩이라고 불리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거든요. 원래 그 전에는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집도 전세도 구할 형편이 안 돼서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고 신혼여행도 떠나지 못했대요. 그러다 형이 태어난 후로 아버지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사업 규모도 커진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 밑에 직원을 2명밖에 두지 못했는데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직원도 20명 넘게 들어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옛부터 어른들이 집에 사람이 잘 들어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했다며 첫째가 태어난 후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첫째가 우리 집 복덩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니 당연히 아버지랑 어머니 금술도 더 좋아지며 2분이 신혼처럼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러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어요. 근데 그 무렵에 아버지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동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업자가 아버지가 키워온 회사 돈을 들고 잠적하는 바람에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죠. 충격에 빠진 아버지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매일 술만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형을 가졌을 때는 부모님이 태교에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음식 먹이고 클래식 음악을 매일 틀어놓으셨다던데 저를 임신하셨을 때는 부모님 싸우는 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대요. 이 모든 이야기는 큰 이모를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겁니다. 큰 이모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네가 태어난 후로 이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실을 제대로 해야 돼. 부모님이 너를 미워하고 형을 예뻐하는 것에 억울해하지 말아라. 너는 부모님한테 항상 미안해야 되니까. 라고 톡 쏘며 말했죠. 심지어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크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싸움을 말리러 온 큰이모가 제가 울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유, 저게 어쩌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첫째 조카만 있었을 때는 승승장구하던 집안인데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울긴 왜 울어? 울면 재수없는 일만 생기니까 뚝 끝이고 얼른 집에 가서 형 밥이나 차려줘라 라고 말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어찌나 서럽던지 이모에게 더 혼날까봐 억지로 울음을 꾹 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부모님은 형과 저를 크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물론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좋은 옷이 생기면 항상 형부터 챙기셨지만 그건 형이니까 더 먼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터라 딱히 차별받는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이런 문제보다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애칭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후에도 형을 부를 때 복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복덩이 배고프지? 우리 복덩이 학교 다녀왔어? 하며 늘 다정하게 말을 건넸죠. 저도 부모님이 제 이름 말고 형처럼 애칭을 불러주길 바랬지만 차마 부모님한테 말을 꺼낼 순 없었습니다. 큰이모가 늘 제가 태어나서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말해온 탓에 저는 그런 투정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나이도 9살에서 10살 정도인 어린아이일 뿐인데
너무나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아 속상하네요. 형은 어릴 때부터 참 마음이 따뜻하고 순둥한 사람이었어요. 큰 이모가 저를 구박할 때면 형이 이모한테 달려와서 내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고 큰 이모 밉다고 소리치며 제 편을 들어줬죠. 큰 이모도 복덩이 취급받는 형한테는 꼼짝 못하셨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참 지낼만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아버지가 새로 시작했던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집이 쫄딱 망한 거죠. 이때부터 부모님이 형과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문제집을 집어던지면서 모든 불행이 네가 태어나면서 시작됐어. 네가 우리 집의 원흉이야, 원흉. 우리 첫째만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골이 되어서 라고 소리치셨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무작정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더 크게 고함치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를 뜯어말렸어요. 그때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형이 집에 들어왔고 이 광경을 보고 저에게 바로 달려오더군요. 무릎 꿇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를 일으켜준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내 동생이에요. 준서한테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제가 집을 나갈 거예요. 준서는 어린애라고요. 엄마 아빠가 준서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왜 보호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당장 준서한테 사과하세요. 못하시면 저도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도 털썩 주저앉고 집안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렇게 소리치던 형이 잠시 후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이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고함치던 아버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자 그동안 쌓여왔던 서름이 밀려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은 부모님에게 제가 소리쳐서 죄송해요.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집안 꼭 제가 일으킬게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우리 똘똘 뭉쳐서 잘 견뎌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 형도 고작 16살이었는데 어른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어도 형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이날을 계기로 형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도 않는데 학교에서 경시대회가 열리면 늘 금상을 받았고 학생 기록부에도 공부 잘하고 성실한 모범생이라는 칭찬만 가득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며 사람도 만나지 않던 어머니는 공부 잘하는 형 때문에 어깨를 피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면 다른 학부모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도대체 준호는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애가 어쩜 저렇게 바르고 잘생기고 공부까지 잘하는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며 치켜세웠거든요. 학부모 모임에 다녀오면 늘 기분 좋아진 어머니는 형에게 새 학용품도 사주며 내가 우리 복덩이 덕분에 살지. 엄마의 희망은 우리 복덩이 준호인 거 알지? 엄마가 넉넉하게 키우진 못하더라도 우리 준호 뒷바라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테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돼. 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형처럼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따라서 도서관도 다니고 형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성적도 많이 올라서 반에서 5등을 하게 되었죠.
학교 선생님도 저를 따로 불러서 칭찬해주고 정말 기분이 최고였어요. 저도 형처럼 부모님한테 예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죠. 집 문을 열자 집에서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갈비찜 같은 음식은 경사가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혹시 담임 선생님이 내가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전화로 말씀하셨나? 그래서 나를 칭찬해주기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걸까? 생각하며 잔뜩 기대에 차서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 주인공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형이 명문고 합격표를 받아와서 그걸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죠. 식탁을 보니 갈비찜뿐만 아니라 족발, 피자, 케이크까지 형이 좋아하는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고 넘치더라고요. 물론 저도 형이 명문고등학교에 합격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 기뻤지만 그날은 저도 칭찬받고 싶던 날이었기에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색하지 않고 형을 축하해줬어요. 늘 1등만 하고 명문고까지 진학하는 형을 보니까 제가 반에서 5등한 게 보잘것없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성적표를 서랍에 숨겨놨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더니 형이 유명 제과점에서 사온 조각 케이크와 그 당시 유행하던 값비싼 볼펜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형이 우리 준서 5등한 거 축하해. 형 때문에 네가 동생인데도 많은 것을 양보하고 그런데도 불평 하나 안 하고 바르게 생활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형이 얼른 성공해서 꼭 10배 100배로 보상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사실 부모님은 항상 좋은 것이 생기면 형부터 챙겼고 학원도 형은 보내주고 제가 다니고 싶다고 하니 집이 어렵다는 핑계로 형에게 양보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알게 모르게 형을 질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고 어른스러운 형을 보니까 나도 형을 위해 희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은 공부도 잘하고 워낙에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다 보니 성공할 가능성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을 모두 형에게 양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는 형의 교육비를 담당하기 위해 대리운전까지 뛰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한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형을 보면서 버텼어요. 형도 코피 쏟아가며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법대에 합격했죠.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희 집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우리 가족 모두 저 하나 보고 버텨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동업자 문제도 제가 꼭 해결할 거예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젠 제가 법대에도 진학했고 다 큰 어른이 되었으니 저만 믿으세요. 어릴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집안은 제가 꼭 일으킬 거예요. 우리 준서도 형이 대학도 보낼 거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게 형이 다 신경 써줄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형이 공부에 매진하느라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교우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은 상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 형이라지만 다시 생각해도 참 속 깊고 멋진 사람인 것 같네요. 형은 법대에 진학하고 바로 고액 과외를 시작해 돈을 벌었어요. 처음 과외비를 받은 날, 형은 우리 가족을 백화점에 데려가서 좋은 옷도 한 벌씩 사주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 외식도 하게 해줬어요. 부모님은 형이 사준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변호사들 우리 첫째가 백화점에서 사줬어요. 자식 하나는 참 잘 키웠죠? 하며 자랑도 하고 들뜨셨죠. 그 당시 메이커 바람막이가 유행이었고 저도 형 덕분에 드디어 메이커 바람막이를 갖게 되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입고 가서 형이 사줬다고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큰 이모가 법대에 들어간 형을 축하해주고 싶다며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가던 길에 큰 이모가 집에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렸어요. 큰 이모는 어릴 때부터 형과 저를 차별하며 저에게 너 때문에 행복하던 이 집안이 망가졌어 이웬수야. 너는 이 집안의 불청객이야. 라는 막말을 퍼붓는 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형이 저를 감싸며 큰 이모의 막말을 막아줬는데 이날도 혼자서 큰 이모를 맞이하기가 무서워서 형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갈 생각으로 집 앞 공원에서 형을 기다렸죠. 형은 가회가 좀 길어져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며 형을 기다렸죠. 한참 문제집에 빠져 있는데 제 앞에 누군가 멈춰서더군요. 형이 왔구나.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는데 큰 이모가 서 있었어요. 어릴 적 트라우마로 큰 이모가 너무 무서웠던 저는 놀래서 인사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큰 이모는 이건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네. 네가 문제집 풀고 있을 때냐? 형이 법대 들어갔으면 뒷바라지 할 생각은 안 하고 네가 이런 거 본다고 뭘 알기는 해. 하여튼 어릴 때부터 집안을 다 말아먹더니 아직도 철이 안 들었네. 라고 말하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큰 이모의 막말을 듣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막혀오더니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형이 걱정스런 얼굴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더군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과외 도중 뛰쳐나왔다고 했어요. 형은 제 손을 붙잡고 큰 이모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는 우리 소중한 가족이야. 이젠 형이 지켜줄게. 라고 말했어요. 꾹 참으려고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형은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준서야, 의사 선생님이 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다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 했어. 형 생각에는 아마 네가 큰 이모 막말 듣다가 어릴 적 기억이 겹쳐오면서 숨이 막혀서 쓰러진 것 같아. 처음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정말 망설여졌어요. 우선 정신과 치료 비용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고 솔직히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이 됐어요. 그땐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안 좋게 보는 시선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혼자 시간을 가지며 천천히 생각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이모의 막말을 들을 때마다 큰 이모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려 애썼지만 매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 어린 마음에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진 걸까? 나만 없어지면 엄마, 아빠, 형 모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안 좋은 생각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비하로 이어졌고요. 나는 왜 형처럼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키도 작고 못생겼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설 때 늘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는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살아야겠다 싶어 수능 시험을 마치고 바로 형의 뜻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형이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다가 가장 괜찮은 병원에 데려가 줬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 혼자 하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래도 정신병원이다 보니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망설여졌는데 형이 따라와줘서 용기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가보니 일반 병원이랑 다를 게 없더군요. 우리가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정신과에 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깨뜨리게 됐죠. 게다가 의사 선생님도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첫 상담 때 제가 쭈뼛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차분히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세요? 하는 간단한 질문부터 던지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자 제일 생각나는 사람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요.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며칠 전 제가 공황장애로 쓰러졌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 줬어요. 정신과 상담을 망설이던 저를 데려와 준 것도 형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형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어릴 때 받아온 차별과 큰 이모의 구박들을 모두 털어놓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인 것 같다는 깊은 얘기까지 모두 말했어요. 상담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속에 쌓아놨던 이야기를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잘 이끌어준 덕분에 털어놓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놓고 나니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아직 현실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며 준서씨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물론 형도 대단하고 좋은 분이지만 형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준석씨도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꿋꿋이 버틴 것만 봐도 준석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고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 무렵 형은 수소문 끝에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도망갔던 동업자를 드디어 잡게 됐어요. 동업자는 형이 법대를 다니고 곧 변호사가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 싹싹 빌었죠.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아버지에게 사기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형이 아버지 옆에서 새 사업의 시작을 돕고 컨설팅 관련된 사람도 소개해줬어요. 덕분에 아버지는 안정적으로 새 사업을 이어갔고 저희 집의 경제적 상황도 안정되어 갔어요. 저 역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덕분에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아버지 사업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어느 날 형이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며 어디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상담을 받는 날이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형에게 병원이라고 말했더니 형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좋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형에게 저를 상담해준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주고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끔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형은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한 사연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정말 바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 역시 제가 꾸준히 상담받으며 느낀 건데 정말 마음씨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비록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촉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인상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선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주변에 보면 아,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소통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많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선생님이 인상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지잖아요. 지치는 게 당연할 텐데 선생님은 매번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매 순간순간 진심을 다해서 환자를 대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분이 형수님이 되어서 형 옆을 지켜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의사 선생님도 예쁘셔서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상담에 들어간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자연스럽게 형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동안 상담받으며 형 이야기를 수도 없이 꺼냈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저는 얼마 전 형이 과거에 아버지에게 사기친 동업자를 잡아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나름의 어필도 했죠. 의사 선생님 또한 제가 형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터라 형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선생님한테 마침 형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인사 한번 나누는 게 어떠시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도 흔쾌히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형과 의사 선생님은 처음 인사를 나눴죠. 형은 선생님 손을 덥석 잡으며 우리 준서가 선생님에게 상담받고 나서 너무 좋아졌어요. 진작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는 게 맞는 건데 너무 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감사 인사라니요. 아닙니다. 준서 씨가 너무 훌륭한 형님을 두신 것 같더라고요. 매번 형님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맞장구 치며 형의 손을 맞잡더라고요. 이날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던 저도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준서 덕분에 사업도 잘 풀리고 이제 우리 집도 다시 예전처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준서 믿고 이 사업 크게 잘 번창시켜보자. 라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이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그토록 듣고 싶던 칭찬과 애정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아버지 사업은 이전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어요. 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 회사의 변호사가 되었고요. 어머니는 이전부터 배우고 싶어 하신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였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형은 집안 행사에 의사 선생님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집에 데려온 날이 아버지 생신날로 기억해요. 선생님은 센스 있게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잔뜩 챙겨서 왔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은 의사 선생님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직업이 의사인데다가 예쁘고 착하기까지 한 며느리를 아주 예뻐했어요. 아들은 변호사고 며느리는 의사이니 여기저기 자랑하기 바쁘셨죠. 그렇지만 이 결혼을 누구보다 좋아한 건 바로 저였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죠. 형이 결혼한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형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형수님도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고요. 형과 형수님 그리고 저는 셋이서 술도 자주 마시고 여기저기 여행도 같이 다녔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며 악착같이 공부하고 돈을 벌던 형이 여행도 다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고 울컥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형 옆에 형수님같이 착하고 좋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월급을 받으면 형수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형수님께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손주를 기다리셨는데 형과 형수님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죠. 처음엔 두 사람이 신혼을 즐기나 보다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 어느덧 3년 차가 되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부모님은 형수님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임신이 잘 된다는 한약을 지어 잔뜩 보내는 것에만 그쳤는데 점점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어느 날은 형수님에게 돈은 준호가 벌고 있으니까 아가 너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떠니? 안 그래도 말랐는데 자꾸 밖에서 일하다 보니 몸이 더 허약해서 아기가 안 들어서는 것 같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천사 같은 형수님은 어머니 강요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형수님이 참 안쓰러웠어요. 형수님을 배웅해주는데 형수님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걷는 모습에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형수님에게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애가 안 생기는 게 형이랑 형수님 잘못도 아니고 다 하늘의 뜻인데 저는 형수님같이 좋은 분이 저희 가족이 된 것만으로 항상 감사하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수님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힘이 난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말에 형이랑 기분 전환 겸 양평으로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너무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상할 텐데도 꿋꿋이 이겨내는 형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형수님이랑 형 좀 그냥 내버려두라고 화도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 성화도 잠잠해지는 듯 했더니 형수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형수님은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며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형수님을 데리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며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형수님은 깊은 자책에 빠진 상태였어요. 저도 전화기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탱탱 부은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부모님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형수님에게 달려들며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 내가 며칠 전에 임신 때문에 몇 마디 했다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거냐? 하시며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아껴주고 화목한 가정이었던 게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형수님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하염없이 우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형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순간 큰 이모에게 구박받던 제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어요. 저는 부모님을 막으며 지금 그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형수님일 테니 이러지 마세요. 형이 깨어나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해주고 챙겨주던 형이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제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형에게 받은 것들을 2배, 3배로 갚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좌절하고 망가지면 형이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픔을 꾹 참아내고 어떻게든 정신 차리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형수님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형수님은 그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형을 간호했어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형 옆에만 붙어 계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저녁을 사들고 형 병원을 찾아가 형수님과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수님이 음식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하시더라고요. 형도 저렇게 된 마당에 형수님까지 쓰러질까봐 걱정이 된 저는 다음날 형수님을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형수님이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형수님이었는데 형이 식물인간이 된 상황에 임신이라니 정말 믿기 힘들어 눈물까지 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형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외도를 하신 거라면 제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형수님은 저를 붙잡고 울며 절대 외도 같은 게 아니다. 형 사고 나기 전에 양평으로 여행을 떠난 날 임신이 된 것 같다며 믿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형수님 말씀을 믿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평소 형수님을 따르던 저도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데 하물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형수님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남편이 너 때문에 죽어가는데 너는 다른 놈 만나서 임신을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라고 소리치며 형수님을 병원에서 내쫓았어요. 저는 형수님을 따라 나와서 형수님, 저도 너무너무 형수님 말씀을 믿고 싶지만 저희 가족이 형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형은 저희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형수님과 저희 집안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하네요. 라고 모질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서럽게 울며 아이를 보란듯이 낳아서 유전자 검사지를 가지고 꼭 증명하겠다며 누구보다 잘 키울 거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형의 병세는 악화되었죠.
부모님은 매일같이 형수님에게 저주를 퍼붓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형은 차도 없이 누워만 있었고 몇 개월 후 형의 병원에 찾아갔는데 누군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더군요. 바로 형수님이었어요. 부모님은 네가 어디라고 남의 애까지 데리고 여길 왔냐고 소리치시는데 형수님이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바로 아이의 유전자 검사지였죠. 검사 결과 아이는 정말 형의 아이가 맞다는 것이 99.99%로 확인되었고요. 그 검사지를 본 부모님은 바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저까지 형수님을 의심한 게 너무 죄송해서 형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형수님은 전부 다 이해한다며 이제 형의 간호를 본인이 해도 되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싶더라고요. 형은 합병증으로 증세가 더 악화되어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형수님은 끝까지 형의 곁을 지켰고 형이 떠나는 순간 여보, 나 혼자서도 우리 아이 씩씩하게 잘 키울게.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형수님은 조카를 형에게 약속한 것처럼 바르게 키우고 계십니다. 부모님도 매달 형수님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계시고 저희는 2달에 한 번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근황도 나누며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살고 있습니다.